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곧 결혼을 앞둔 꿈에 부푼 예비 신부였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듦이나 고생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건 바로 부자이신 저희 부모님 덕분이긴 했어요. 제 노력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니 어디 가서 자랑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고생 없이 자란 건 사실이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들처럼 치열하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웃겼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욕을 했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독립해서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부모님 밑에서 독립 아닌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독립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아예 안 받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혼자 나가서 몇 년 정도 살아봤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혼자 해보고 싶은 곳에 해보고 월급에 맞춰서 아껴가며 생활하는 법도 배워보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그 시기에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시에 제가 일을 하던 카페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어느 날 첫눈에 반했다며 연락처를 받아간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저를 보러 그 카페에 왔었고, 저도 남자친구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비슷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름 괜찮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온 집안의 자랑거리였어요. 제가 속한 환경 속에서는 남자친구가 평범한 편에 속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평범함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남자친구를 인간적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랬으니 저도 결혼을 할 마음을 먹은 거겠고 말이죠. 남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하는 동안 저희 집안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차차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 회사에 비서로 취직했어요. 저희 아빠가 크지는 않지만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거기서 아빠 옆에서 일도 배우고 하려고 말이죠.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는 것도 어렸을 때나 가능했던 거지. 나이가 들수록 저도 힘들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30을 간 넘은 때였지만 말입니다. 거기 회사 그래도 한국 500대 기업에 드는 회사일걸? 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은 아니라도 그런 내실 있는 회사가 오래 다니기에는 더 좋을 수 있어. 남자친구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조금 내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회사가 우리 아빠 회사라고 말이죠. 물론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평범한 줄 알았던 여자친구, 그리고 자기보다 못할 줄 알았던 여자친구가 사실은 부잣집 딸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만한 사실이긴 했잖아요. 다행히 그 일로 속였다고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물론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자신의 조건이 저의 조건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며 그렇게 걱정을 하더군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셔. 괜찮아. 그래도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은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사람이 좋은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남자친구를 옆에서 얼마나 달래줬는지 몰라요. 늘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딘가 주눅이 든 것 같은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말이죠. 뭐 다행히 저희 엄마와 아빠는 남자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더구나. 긴장해서 손 덜덜 떠는 거 보고 너를 참 많이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런 부모님의 반응을 남자친구에게 전해주니 남자친구는 그제야 안심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제가 인사를 갈 차례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셔서 걱정이야. 아무래도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나름 깊게 고민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은 우리 집 배경은 비밀로 하자. 라고 말이죠. 뭐 언젠간 밝혀질 일이었고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에게는 이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친해지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요. 아니 어쩌면 그 판단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인사를 간 날은 크게 별일은 없었어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겁도 꽤나 먹었었거든요. 그래, 아버지는 뭘 하신다고? 자영업을 하세요. 그렇구나. 너는 뭘 하니? 저는 그냥 직장인입니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와도 일단은 그 정도만 이야기하기로 했고 말이죠. 저희 집안 이야기를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저희 집안을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라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듯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자가 너무 잘난 것도 남자 기를 죽여서 안 되긴 하지. 평범한 게 딱 좋은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잘난 며느리가 아들 기죽인다고 반대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부자 며느리라고 하면 결국에는 좋아하실걸? 나 머리털 나고 돈 싫어하는 사람 본 적 없다. 아니야. 그래도 자기 아들 자존심 상하는 걸 더 걱정하는 어른들도 있긴 해. 옛날 사람들은 좀 그렇더라. 친구들도 다들 의견이 갈렸어요. 그러니 저는 더더욱 쉽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일들이 몇 번 있기는 했어요.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터진 거고 말입니다. 오늘 집에 와서 음식을 좀 해라.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하셔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직 상견례 같은 걸 한 것도 아니었고, 물론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인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아직은 며느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 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한번 그 말을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더라도 말이죠.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또 혹시나 제 요리 실력이나 살림하는 걸 테스트해보려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제가 도와드리는 모든 부엌일은 남자친구의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일평생 제대로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잠시라도 혼자 산 경험이 아니었으면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집에서 신부 수업 같은 건 따로 안 받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그 말에 몹시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신부 수업이라뇨? 그리고 그 말에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수업을 받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남들이 다들 안 그런다고 나도 그런 며느리 바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 나는 대신에 집안이든 학벌이든 다른 욕심 안 내지 않니? 내가 살림 잘하는 며느리 보길 바라는 것까지 욕심이야?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어머니에게 약하긴 했네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저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제대로 끊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해주다 보니 저도 초반에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휩쓸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의 불만도 점점 쌓여갔던 것 같고 말이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내가 본격적으로 끼고 가르치려고 그런다. 제가 일을 해야 해서 그때는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일 핑계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피하니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결혼하고도 일 계속 할 거니? 네, 그럼요. 그 회사가 듣자 하니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회사도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도 내실 있는 회사예요. 한국 500대 기업 안에도 들고. 500이 뭐라고? 아무튼 대기업은 아니라는 말 아니냐? 네,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육아휴직이나 복직도 잘 마련되어 있는 회사라 여자 직원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오래 잘 다니는 회사로 유명해요. 네 남편이 좋은 회사 다니고 돈 잘 벌어오는데 너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애 낳으면 애나 잘 키우는 게 여자한테는 제일 좋고 중요한 거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간섭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뭐 그러면서도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겠지 하는 막연하게 태평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마 제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그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도 제가 가진 배경 덕이었을 겁니다. 제가 가진 게 있으니 결국 제 배경을 알게 되면 저에게 함부로 하시지 못할 거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마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진작에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루빨리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친구의 아들분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 이야기도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들은 거였습니다. 글쎄, 약사라더구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너는 좀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니? 제가요? 걔는 우리 아들보다 훨씬 못한데 장가를 훨씬 더 잘 갔잖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기 친구를 질투 중이었어요. 그 집 아들은 장가를 잘 가는 것 같다는 그 사실에 꽂혀서 말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이번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그러시더군요. 회사 이야기 해드렸는데 뭐가 더 궁금하세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아, 저 사장님 비서예요. 비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게 뭔가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비서 맞냐고 한 번 더 물어보시던데?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다시 물어보시지? 그 의문은 금방 풀렸습니다. 비서라는 게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편견이 가득한 사람의 말을 듣고 오셔서는 저에게 이러셨어요. 비서면 그런 거 아니냐? 높은 사람 시다발이나 하는 그런 거. 순간 저는 멍했어요. 물론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100번 양보를 해도 앞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시다발이니 뭐니 하는 말을 하면서 깔아뭉개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사장님 옆에서 보조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긴 해도 예전처럼 옆에서 심부름만 하고 그런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름 저희도 다 전문직인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장 옆에 딱 붙어서 심부름하고 커피 타주고 그런 일 하는 거잖아. 일을 하긴 뭐래? 영기 엄마 말 들어보니까 비서들은 사장들이랑 불륜도 하고 그런다던데.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편견이라뇨? 아무리 어르신이라고 해도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그 말에는 꽤나 놀란 것 같았고 말이죠.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일 안 하고요. 그리고 얘가 일하는 회사는 그렇게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마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줘서 더 화가 나셨을 겁니다. 점점 더 열어오르는 게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다니는 회사에 비하면 구멍가게가 맞지 뭐. 너 학교도 별로 좋은 학교 안 나왔지? TV에 나오는 것처럼 딱 달라붙는 옷 입고 사장님 옆에서 커피 타주고 골프장 따라다니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그런 며느리 못 본다. 아, 못 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마도 자신과 라이벌 관계였던 그 친구의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본다고 하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찮게 보였겠죠. 그 와중에 제 직업을 들은 거고 말입니다. 안 그래도 저를 좋게 볼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데 거기다 편견이 있었던 직업이라는 말을 들었으니 더더욱 결혼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테고요. 당장 헤어져라. 나는 이런 며느리 싫다.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이 아니면 너랑 맞는 조건의 아이를 며느리로 봐야겠다. 웃기더군요. 남자친구가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자친구와 맞는 조건의 며느리라뇨?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말이죠. 그때부터는 저도 열이 올라서 약간 이성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셔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시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저를 심부름시키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고 무시했던 것들에 대해 저도 쌓인 게 많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욱한 걸 보면 말이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그렇게 대단한 배경도 아닌데 자꾸 사람을 이렇게 무시를 하시니까 대체 어느 정도 며느리를 바라고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대단한 집안이 아니야? 이런 아들을 키워낸 집안인데?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듯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셨거든요. 물론 그거 자체를 욕할 건 못 되지만 그걸로 남을 이렇게 깔아뭉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잘한 건 이 사람이 잘해서 잘 된 거지. 가진 조건들 때문에 잘 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보이는 조건만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골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조건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주제를 몰라도 정도가 있지. 네가 한 번도 조건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저희 아버지가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겁니다. 저는 조건만 보고 배우자를 고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조건을 봤다면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애초에 결심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말이죠. 생각보다 더 뻔뻔하구나.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 집안과 저희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한 번 더 자신의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만둘 생각이 정말 단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나는 너처럼 주제 파악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싫어. 어디 주제도 모르고 본인이 모자라지 않다는 거야? 어? 이러니까 결혼해도 일을 안 그만둘 거라는 둥 하면서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 거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어머니. 너도 잘 생각해라. 얘보다 나은 조건의 여자들이 한 트럭이 있다. 당장 어제도 옆집 김씨 아줌마가 선생님이랑 선복해주겠다고 그러더라. 선생님이면 1등 신부감인 거 알지? 지금 엄마 말 들어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웃었습니다. 뭐 사람의 조건과 가진 걸로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판단해서 저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상대와 그 이유가 고작 그건가 싶어져서 말이죠. 너 웃니? 이게 웃기니? 제가 헛웃음을 짓는 걸 보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묻더군요. 너같이 그런 시다발이 나는 천한 직업 가진 사람보다야 100배 더 나은 직업이야, 선생님이. 제가 모시는 그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인데요.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하려던 말을 멈췄습니다. 어딘가 한 대 맞은 얼굴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묻더군요. 뭐? 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잘 말씀드렸어요. 제가 비서로 모시는 그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님이라고? 네. 그래서 커피도 안 타고 골프 심부름도 안 가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로 코딱지만한 회사 아니고서야 비서들 그렇게 일 안 하니까 제발 직업에 대한 편견도 좀 버리시고요.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만하시라 했잖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놀라 어버버 거리시는 중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집안 며느리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런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어쨌든 어머님도 저 같은 며느리 싫다고 하시고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는 싫으네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모두를 위해서 말이죠. 자기야. 남자친구가 제 말에 놀라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향해 말했어요. 어쨌든 가족이 될 사이인데 시작부터 이래서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나는 자기한테도 실망했어. 이럴 때일수록 중간에서 잘해야지.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남자친구의 손을 떼어냈어요. 돌아서기 직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날리고 말이죠. 일찍 발 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마터면 제가 큰일이 날 뻔했네요. 이런 걸 두고 조상신이 도왔다고 하는 건가 봐요. 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결론에 도달해서 슬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참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잘 잤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기한테 사과하고 싶대. 제가 며칠째 연락을 피하자 집 앞으로 찾아온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왜? 내 조건 다 알고 아까우시대? 그게 아니라 일단은 그날 본인이 말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고 만나서 사과하고 싶으시대. 뭐 그렇다고 한들 진짜 네 조건이 아까워서 사과한다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남자친구 어머니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것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동네의 한적한 커피숍이었어요. 그러고 나도 후회를 많이 했다. 뭐가요? 조건 좋은 며느리 볼 기회를 뻥 차버리신 거요? 사실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시다발이니 천박하다느니 주제를 모른다느니 그런 말들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살짝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에게 험한 말을 한 건 말이다. 아마 저희 아버지가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셨다면, 그리고 정말로 제가 가진 배경이 어머님이 알고 계신 것과 같았다면, 저는 어머니에게 이런 사과를 들을 수 없었겠죠?
그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멈칫하더군요. 아마 본인이 생각해도 그랬을 테니 말이죠. 제가 전곡을 찔러서 멈칫한 겁니다. 아니다. 내가 그때는 흥분해서 막말한 거야. 내 진심은 그게 아니야. 그때만 저에게 막대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집에 와서 심부름 시키실 때나 살림 배워야 한다고 하셨을 때도 매번 기본적으로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그런데 아들이 너무 힘들어해.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차마 못 보고 있겠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했어요. 이틀 만에 본 남자친구의 얼굴이 거칠어 보였거든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사람처럼 말이죠. 저도 그 부분이 내심 마음에 걸리던 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나 그런 마음들보다는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들을 좀 봐달라는 이야기야. 그 애는 죄가 없잖니.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직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니 더더욱 말입니다. 그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남자친구와 정말로 헤어질 생각인 건지,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받아들이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일단 결혼은 조금 뒤로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보는 걸로 하는 건 괜찮아? 당장 결혼하기로 했던 건 조금 미루고 당분간 연애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걸로 말이죠. 남자친구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을 시킬 태세였던 저희 집에도 일단 당분간 연애를 더 해보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모님이 살짝 아쉬워하는 게 보였지만 제 결정에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시고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연애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과 같이 무조건 결혼하려면 이 남자와 뭐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 연애를 다시 하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전에 안 좋았던 일이나 기억들도 옅어지잖아요.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재촉 안 하셔? 남자친구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집안에서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한다고 그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지라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반성 많이 하셨나 봐. 자기 이야기나 결혼 이야기는 정말 일절 안 하셔. 니들이 만나다가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 그리고 정말로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전화 위복이 되어 오히려 좋게 작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 쉽게 안 변하는데. 그냥 네 조건 알고 입을 다무시기로 한 거지 뭐. 그건 그거대로 나쁜 건 아니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반성하셔서 더 이상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라 안 하시는 거건 아니면 제 조건에 이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거건 상관없이 뭐 저에게는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면 뭐 결혼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일로 저는 완전히 남자친구와의 결혼 생각을 접게 되었어요. 영아 씨, 결혼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결혼 준비 같은 건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냥 마음만 그래 볼까 하던 중이라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나 아는 분이 영아 씨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여기저기서 영아 씨네 물어보고 다닌다고 해서 순간 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딘가 저 말이 불길하게 들릴 때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 같을 때 말입니다.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정말 사방팔방으로 우리 집에 관련된 걸 물어보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은 어디인지, 그 집의 시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형제 자매는 몇이라 그 재산이 어디로 갈 예정인지, 아무튼 다 재산과 돈에 관련된 것들 뿐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길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다닌 게 너무 뭐랄까? 부끄러웠어요.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며느리 집안의 돈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관심이 많은 티를 내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 건지도 의문이더군요. 어머니를 한번 뵙고 싶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간 일이 많았으니까. 남자친구에게는 그런 사정을 말하지 않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들뜬 마음으로 저와의 만남을 수락했고 말이죠. 자신의 아들을 부잣집 사위를 만들 생각에 신이 나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말이죠. 방이 나누어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혹시나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남들이 듣게 될까 봐서 말이죠. 그리고 열린 공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아무튼 약속을 잡은 그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도 꽤나 빨리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래, 드디어 결혼한다고 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숨 딱 죽이고 살았잖아. 쥐 죽은 듯이. 근데 걔도 웃기긴 웃겨. 돈만 많지 뭐 대단한 집안도 아닌 것 같더만. 대충 들어도 저와 저희 집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돈이 많기는 한가 보더라고. 그리고 그 집에 자식도 둘뿐이라 오빠가 사업 물려받을 거라고들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그 오빠가 좀 멍청해 보이던데 잘하면 우리 아들이 물려받게 될 수도 있잖아. 순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헛꿈을 꾸고 있는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직 결혼조차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대체 어디까지 생각 중인 건지 말입니다. 걔가 좀 바보 같긴 해.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도 잘 믿고 잘 구슬리면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순식간이지. 그리고 애 낳고 자기 가족으로 살아봐. 지도 지 남편이 잘 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결혼만 시키면 이건 게임 끝이라니까. 그 이야기를 문 밖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이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 때문이라도 남자친구와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내가 조금 일찍 왔어. 아직 오려면 멀었을 거야. 괜찮아. 여기? 무슨 한정식 집이라는데 번지르르 하네. 그래, 끊자. 내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게. 그래. 영숙이? 그래. 영숙이는 배가 아파 죽을걸. 지 아들이 약사랑 결혼한다고 약사 며느리 보게 생겼다고 얼마나 자랑질을 해댔는데 내가 바로 그런 며느리 보게 됐다고 했으니 내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 아마 복장 터져 죽을 것 같을걸. 그 생각만 하면 내가 고수해서 잠이 탁 깬다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게 한참을 더 떠들더니 제가 올 시간이 되었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말이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한 채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마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몰랐으니 말입니다. 왔니? 기척도 없이 들어오고 그러니. 식사 시킬까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가볍게 무시하고는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밥은 다 먹고 이야기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밥을 먹는 내내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만을 기다렸다가 급한 듯 묻더군요. 그래, 할 말이라는 게 뭐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대의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마 제 입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기다리는 거였겠죠. 어머님,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집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니세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의 물음이 놀란 듯 어벙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그냥 궁금해서 주위 친구들한테 조금 물어본 건데 어디서 들었니? 저희 집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는 곳은 어디고 그 집의 시세나 건물을 몇 채 정도 가졌는지 그런 걸 왜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다니셨으면 지인들이 연락이 와서 다들 저한테 결혼하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냐고요. 아니, 나는 몇몇 사람들한테만 물어본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소문이 퍼졌지?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잔뜩 기대했다가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이기도 했겠지만 본인도 민망하긴 했겠죠. 남의 집 재산이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남들에게 막 물어본 걸 본인에게 들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오늘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니? 저 오빠랑 결혼 안 해요.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내가 물어보고 다닌 것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것도 그거지만 저 방금 어머님이 하시는 통화 내용 밖에서 다 들었거든요. 저는 저희 집안을 그렇게 무시하고 오로지 돈으로만 보는 분이랑 가족관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빠랑도 차차 정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뒤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나도 나 나름대로 노력했고 이 정도면 생각 많이 했다고 생각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본인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알게 된 남자친구도 상당히 민망해했어요. 그리고는 받아들였습니다. 본인도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머니를 남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관계를 정리했어요.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당사자들이 헤어졌다는데 뭘 더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 뒤에 저를 여러 번 찾아왔었는데 처음 찾아왔을 때는 자기 때문이라며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라는 말을 하러 찾아온 거였어요. 지난번처럼 말이죠. 나 때문이라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때문에 맞고 이제는 지난번처럼 사과하셔도 오빠랑 다시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극복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굳힌 상태거든요. 그런 제 말에도 몇 번을 더 설득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연락이 뜸해서 저는 이제 정말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의 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는 원래 선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도 괜찮은 남자에 있으니 선을 보라고 성하셨습니다. 원래 저에게 그런 강요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조금 우울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으로 치료하는 거라며 말이죠. 그리고 또 남자친구와 제가 헤어지게 된 이야기도 듣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3개월 뒤쯤인가 선을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다 와야겠다 하고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유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때였어요. 아이고, 여기서 다 만나네.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오소소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익숙한 목소리의 말입니다. 돌아보고는 정말 기함을 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서 있었거든요. 아니, 여긴 어떻게... 평소에 이런 호텔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어색한 말투와 행동으로 계속 아는 척을 하시더군요. 내가 오늘 여기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너는 여기 웬일이냐? 제 복장이나 호텔이라는 장소,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까지 묻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바로 선짜리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그렇게 물었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분만 아니었다면 한마디 했겠지만 그냥 저는 어색하게 웃어 넘겼어요. 그러면 제가 곤란해한다는 걸 알고 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뭐 당연했겠죠. 애초에 처음부터 그 자리를 회방 놓으러 온 걸 테니 말입니다. 혹시 너 선보는 거냐? 네? 아니 어떡해. 우리 애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바로 선을 볼 수가 있는 거냐? 우리 애는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러고는 그렇게 말하며 본격적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나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지라 중간에서 당황하긴 했었어요. 뭐 저보다 맞선 상대이신 분이 더 당황하셨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아니 너무하지 않니? 여기서 예의 없이 이러시는 것도 너무하신 거니까 돌아가시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일부러 그 자리에 나타난 걸 거예요.
제가 어디서 선을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방을 놓으러 말이죠. 그 이후에 수소문을 조금 해보니까 아직도 저를 며느리라는 둥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포기를 못 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 때문에 오히려 저와 그 맞선 상대가 몇 번 더 보게 되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결례를. 죄송하시면 다음에 밥 사세요.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 맞선 상대에게 저도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말이죠.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그 되지도 않는 방해로 오히려 인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한 번 더 찾아와서는 정말로 헤어질 거냐, 내가 미안하다 하며 난리를 치셨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는 사태도 한 번 발생했었어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너희 정말 헤어질 거니? 몇 번을 더 말씀드려야 해요. 이미 헤어졌다니까요. 끝이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냐? 어? 네가 잘못했다고 해봐. 급기야는 남자친구에게 잘못했다고 저를 잡으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들 사이를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랑 오빠는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이런 일까지 서로 다 겪고 어떻게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발 포기하시고 새 며느리감 찾으세요.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잠시 절망하는 표정을 짓더니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너 같은 며느리감이 없는 것 같다. 응? 내가 다 잘못했다. 어? 생각해보고 말 것도 없다니까요. 이미 충분히 생각 많이 하고 헤어지기로 한 건데. 정말로 안 되는 거냐? 네. 저의 단호한 그 말에 태도를 바꿔서 버럭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어른이 이 정도 했으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어? 그리고 내 아들 피 같은 세월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낭비하게 해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야 이년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급기야는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안전이별이라는 말 아시나요? 요즘은 연인들끼리 헤어질 때 별 험한 일이 다 생기니까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도 복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보통은 이걸 남녀간에 쓰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 말을 써야 할 수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네가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났고 누군가가 시끄럽다고 신고했고 또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그 모든 사태가 다 정리가 되었어요. 남녀가 헤어지는데 상대쪽 어머니가 이렇게 집착해서 이 정도로 힘들게 헤어지는 경우는 아마 저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 뒤에 남자친구가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정말 미안해. 오빠 탓도 아닌데 뭐. 너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그 라이벌로 생각하는 친구분 때문에 동네방네 이런 며느리 본다고 소문을 다 내놓으신 모양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됐으니 더 저렇게 난리를 치신 것 같고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오빠가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 없어. 역시나 그 친구분 때문에 일이 이 정도로 커진 게 맞더라고요. 질투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때 새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한동안은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를 겪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거든요.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태지만 말입니다.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아직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도 대단히 크게 한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셨길 바랄 뿐이에요.
요즘 저는 그 맞선 상대였던 분과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결혼한다든지 그런 말이 서로의 집안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조용하고 진중한 분위기의 집안이라는 이야기에 더 호감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 때문이겠죠. 물론 제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남자친구의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면 또 무슨 행동을 하실지 겁이 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제 삶을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되도록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그만큼 제가 그분에게 많은 일들을 당했다는 뜻 같아서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서로 좋아해서 좋게 시작한 연애가 이렇게 끝나게 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이고 말이죠. 어쩌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다 지나고 돌이켜보니 어딘가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도요. 요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동네 앞 공원에 가니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말이죠. 이러다 금방 너무 더워지니까 지금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좋은 곳 많이 다니시면서 좋은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그러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30이 다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취업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 한참 동안 취업이 안 돼서 고생하다가 최근에 직장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네요. 부족한 글솜씨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아마 어렸을 적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몇 살부터인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엔 엄마랑 아빠 대신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선 어릴 적 저를 돌봐주신 분이지만 사실 저는 외할머니와 사는 것을 단 하루도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조금만 잘못해도 저를 크게 혼내셨고 매일같이 욕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도 은연중에 할머니가 하는 말이 좋지 않은 내용이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 최대한 피하기 위해 애를 쓰곤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헤어져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엄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사느라 저를 외할머니께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주에 한두 번씩 연락은 하긴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일부러 연락을 안 하기도 했고 엄마 역시 저한테 굳이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연락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은 편이었으니 얼굴은 정말 못 봤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면 정말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때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보던 때도 있었죠. 어렸을 땐 엄마를 찾는 시기였으니 엄마를 기다린 날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때를 쓰면 내일 갈게, 모레 갈게, 바쁘니 일주일 후에 갈게. 엄마는 이런 식으로 기간을 늘렸고 어떻게든 절 만나는 날짜를 뒤로 미루시곤 했어요. 어렸을 땐 엄마가 정말 바빠서 나를 못 보러 온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슬퍼 매일같이 엄마에게 전화해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래, 근데 얼른 자야지. 할머니한테 얼른 재워달라고 해.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은연중에 알게 되었죠. 저와 엄마가 일반적인 엄마 자식 사이처럼 애틋한 관계는 아니라는 걸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고 저는 엄마에게 본인 배 아파 낳긴 했지만 그렇게 정이 안 가는 딸이란 걸요.
슬픈 사실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저한테도 엄마란 존재는 그렇게 변해갔어요. 그저 나를 낳아주신 분이지 막 사랑한다거나 고맙다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냥 아무 감정이 없는 혈연 관계. 몇 년이 지나자 얼굴을 안 본다고 해서 슬프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얼굴을 안 보는 게 속편하고 더 좋았어요. 엄마 얼굴을 보는 날이 더 어색했고 괜히 마음이 더 안 좋아질 뿐이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절 버린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기도 힘들었죠. 아빠는 어땠냐고요? 사실 엄마보다 더 얼굴을 못 봤던 사람이 아빠였어요. 외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은 거지만 아빠가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나서 저랑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곁에 없는 거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외할머니가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 욕을 했던지라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외면하고 본인의 삶만 중요시하며 사는 엄마도 원망스러웠지만 저한테는 아빠 역시 증오스럽긴 마찬가지였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는지에 대한 생각도 했고 가끔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꿈을 꾸다가 깨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너무 속이 상해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엉엉 운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게 저를 둘러싼 현실이 저에게 그리 다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커가니 점점 저한테 많은 것들을 바랬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나이 정도였는데도 저한테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려고 하지 않나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불을 확 꺼버리시곤 쓸데없이 공부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도우라고 그러질 않나.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 하루빨리 그런 외할머니로부터 벗어나서 저 혼자만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솔직히 외할머니라도 저를 좀 더 다독이고 위로할 줄 아는 분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해 원망이 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마저 저를 그리 좋아하지 않고 제가 본인을 돕기를 바라면서 듣고 싶지도 않은 욕은 맨날 하니 역으로 이럴 때 제 곁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가 없다는 사실이 참 힘들었어요. 제 또래 다른 친구들은 맨날 주말 되면 엄마랑 어디 갔다, 아빠랑 어디 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할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속이 상했죠. 다행스럽게도 교우 관계는 좋아서 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저희 집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제 이야기가 약점이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제 주변 친구들은 다들 집안이 화목하고 잘 사는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너무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모르는 척 흘려넘기거나 아니면 최대한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바꾸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티가 나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집 사정을 다 알진 못했어도 최소한 부모님이랑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란 건 친구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허나 아무도 제게 일부러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참 좋은 친구들이었죠. 아무튼 저는 제 주변 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없는 엄마 아빠를 데려와 살 순 없어도 최소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돋보일 수 있는 부분은 돋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부였죠. 성적은 제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 제 또래 학생들이 보기에 공부 잘하는 애만큼 선망받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 때마다 늘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고 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새벽까지 교과서를 보다가 학교에 밤을 새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꾸지 못했고 그나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교사용 문제집 몇 권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도 공부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신했는데 성적은 썩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 시간에 걸쳐 외운 것을 금방 까먹기도 하고 외우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 걸려서 같은 부분을 똑같이 공부해도 시간이 배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한동안은 꿋꿋하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성적은 제자리 걸음만 맴돌고 너무 무리를 해서 공부했는지 며칠 동안 알아눕느라 학교를 못 나가니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돌봐주는 부모님 없이 까탈스러운 외할머니 아래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서러워 죽겠는데 공부마저도 재능이 없다는 것에 저는 한동안 너무 좌절스러운 감정을 경험해야 했어요. 만일 신이 있다면 저한테 부모복은 안 줄 거였으면 최소한 공부머리는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공부머리가 안 좋았을지언정 입시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적에 비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거든요. 비록 대학에 가서도 성적을 많이 신경 써야 했지만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입학을 성공했다는 것부터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여유를 즐겼죠. 사실 여유라고 해도 별다른 일을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알바를 구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바빴죠. 등록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외할머니가 제 대학 등록금을 내줄 여력은 전혀 없었고 엄마가 도와준다곤 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엄마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았어요. 입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는다고 쳐도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손 안 빌리고 제가 다 내고 싶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을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가서도 남들은 전공 공부에 집중할 때 저는 돈을 번다고 아르바이트하기 무척 바빴습니다. 이땐 정말 부모란 존재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자식에게 공부 환경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요. 고등학교 때도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때도 또 돈을 벌어야 하는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니 정말 몸이 망가질 만큼 하루가 고단했습니다. 또 안 그래도 공부머리가 뛰어나지 않은데 남들보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 많았고 저는 솔직히 제 수준에 비해서 높은 대학을 온 거라서 정말 말 그대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일부나마 성적 장학금을 받던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성적 대신에 기입할 수 있는 스펙을 더 쌓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배는 바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느꼈지만 새삼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많다는 것을 체감한 적이 종종 있는데 대학에 오니까 진짜 더하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가까운 동네 애들만 모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는데 대학은 워낙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은 데다가 정말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종합적으로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억소리 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애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같은 과 친구 중에 늘 단정하고 검소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보통 대학 새내기 때는 다들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입고 다니는 옷들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유일하게 그 친구만 안 그랬거든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던 친구라서 그냥 혼자 걔를 보면서 쟤는 되게 소박하게 다니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걸친 모든 것들이 다 명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잘 사는 걸 티 안 냈을 뿐이었던 거고 제가 명품 로고를 몰랐던 거였죠. 그 애가 몸에 걸친 것들의 가격을 다 합하면 집 한 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진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정말 가정 환경에서 오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박탈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가정 환경이잖아요. 저도 정상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었다면 좋았을 테지만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하나하나 비교되면서 화도 쌓이고 속병이 될 만큼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친구는 등록금 걱정 없이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 아이가 공부할 시간에 편의점에서 폐기 도시락을 먹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것도 아까워 밥을 굶어야 하는 현실이 정말이지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친구보다 결국 좋은 성적을 못 받는 것도 서러웠어요. 한편으론 잘 사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티 없는 순수함이나 미래에 대한 낙관도 부러웠습니다. 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제 밥값 정도는 대신 계산해 주려 하는 아이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착해지기 쉽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했는데 마침 월세를 내고 교재를 사다 보니 한 푼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아침도 굶었기에 배가 너무 고팠는데 차마 친구들에게 돈 빌려달란 말이 나오지가 않았죠. 당시 저희 대학교에 구내식당이 있긴 했는데 식권을 사려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냥 빈 강의실에 앉아 공부나 하면서 배고픔을 달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있자 한 친구가 동기들끼리 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다며 어느 양식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 비싼 가격의 음식은 아니었지만 전 메뉴판을 보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금액에 당황하고 말았어요. 음식은 나왔지만 그리 배가 고픈 상황에서도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음식이 넘어가지 않더군요. 제가 친구들을 앞에 두고 물을 꿀꺽꿀꺽 넘기자 앞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제게 왜 그러냐며 물었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나 돈이 없어.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끌고 오는 바람에 말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자 친구들의 얼굴은 일제히 당황스러움으로 번졌고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묘한 침묵이 흐른 후에야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친구 한 명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 밥값을 대신 계산해 주겠다고 했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 음식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 눈치를 보았고 저는 뒤에서 아이들이 제 가난을 수군거리고 욕할까봐 두려웠고 창피했어요. 그날 친구들과 헤어지고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은 눈물에 제대로 된 부모가 없다는 서러움이 뭔지, 돈이 없다는 서러움이 뭔지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에서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금방 지나갔어요. 일하고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취업을 위해 대외 경력을 쌓기 위해 공모전 같은 것들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만나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금방 4학년이 되어 수강 신청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렇게 대학생의 자유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4학년이 되자마자 저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취업 기본 조건이 학점인데 안타깝게도 저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학점에서 그렇게 뛰어난 학생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이 많다거나 대외 활동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엄청난 학생도 아니었어요. 아주 바닥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위도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였죠. 하지만 그런 주제에 대기업 위주로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대기업을 가야 저의 대책 없는 가난이란 주름살이 완벽하게 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만큼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면접 등에서 다른 강점을 어필하여서 취직에 성공한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더라고요. 어리석게도 저는 그런 행운이 저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취직에 목을 매달았지만 한마디로 허송세월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걸 아예 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알바를 꾸준하게 이어나갔지만 이미 졸업을 한 상태에서 남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저만 취직을 못한 일개 알바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초조함을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취직에 도움이 될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일부러 잡아서 더 스펙을 쌓기도 했는데 취업은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언젠가 절에 가서 혼자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왜 지금까지 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죠. 처음엔 그저 화가 나고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했지만 깊게 생각해 보니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학점, 더 좋은 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널려 있는 판에 제가 사장이어도 저를 뽑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눈을 완전히 낮춘 후 대기업에는 서류를 넣지 않고 유망해 보이는 중소기업에만 이력서를 제출해 보았습니다. 서류를 넣으면선 그래도 중소기업은 붙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 후 제가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면접 연락이 오는 곳은 손에 꼽혔으니까요.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한 번 더 체감됐어요. 제가 무조건 대기업에 가겠다고 난리를 부렸던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이러다 영원히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다고요. 저는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여기저기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해 하소연하고 혹시 이력서 넣은 곳에서 연락이 왔나 핸드폰을 보고 그러다 술을 먹고 잠에 드는 생활을 해나갔지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연락을 받자마자 최대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불이 나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생각보다 편안했고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역량을 다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질문 하나하나마다 성심성의껏 대답했고 반드시 이 회사에 들어와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정말 온몸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대한 진솔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고 며칠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정말이지 가슴이 콩닥거려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말실수를 한 게 없는지 몇 번이나 면접 장면으로 돌아가 상황을 곱씹고 또 곱씹었죠. 그리고 3일 후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합격 전화였죠. 정말 죽다가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폴짝폴짝 뛰었고 바로 다음 주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전화가 끊기자마자 전 오래도록 제 합격 소식을 기다려온 친구들과 만나 다 같이 회사에 입고 다닐 옷들을 사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첫 출근 날엔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 만큼 정말 잘 해내겠다는 각오로 지하철을 탔던 것 같아요. 회사는 연구직과 관련이 있어서 생산 쪽을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저처럼 본사 쪽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서 막상 같이 일하는 본사 직원들은 약 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기업에서 큰 돈을 벌며 일하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많이 부러웠지만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안정된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고 회사 자체도 비전이 있는 곳이었기에 더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들었기에 다소 소심한 성격을 버려가며 사람들 간의 관계도 잘 다져가려 노력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놀라웠던 점이 있다면 바로 대표님이었어요. 저희 대표님은 점심시간에 직원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도 힘들까봐 맛있는 거 사왔다며 근처 카페에서 커피랑 간식 등을 사가지고 저희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등 굉장히 친근하고 스스럼 없게 직원들을 대하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대표님은 회사를 안 나오는 게 직원들 사기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들 하는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대표님이 안 나오면 오히려 허전했어요. 그 정도로 인품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대표님을 많이 따랐고 만약 내가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면
저런 대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대표님과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다른 직원들도 같이 먹는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점심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저랑 대표님밖에 없어서 단둘이 밥을 먹게 되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표님이 사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뜸 대표님이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유경 씨, 그거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거요? 면접 때 유경 씨가 다른 지원자랑 동점이었는데 유경 씨 이름이 내 딸하고 똑같아서 유경 씨가 뽑힌 거. 팀장님한테는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유경 씨도 전해 들었나 해서. 정말요? 그 말과 함께 대표님이 인자하게 웃어 보이셨는데 그때 종종 다른 직원들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직원들이 저한테 유경 씨,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 라는 말을 가끔 했거든요.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표님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대표님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 정말 저와 닮은 것 같기도 했고요. 그날 모쪼록 대표님과의 점심 식사 자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안했고 좋았습니다. 이런 대표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좋을 만큼요. 그렇게 대표님과의 관계도 좋고 나름 잘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제게 일 하나가 터지고 말았어요. 당시 입사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님 앞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역할을 맡게 된 날이었어요. 대표님 앞이라 긴장도 되고 발표도 처음인지라 다시 한번 자료를 훑어볼 겸 점심은 가볍게 컵라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자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물이 흘러넘치는 것도 모르고 붓다가 그만 손이 데이고 만 거예요.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통증에 급하게 손을 빼긴 했지만 워낙 피부가 약한 탓에 금방 빨갛게 부어오르더군요. 당장 찬물에 손을 갖다 대고 연고라도 바르고 싶었지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자리였고 무엇보다 제가 발표자였기 때문에 치료할 겨를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인 손에 커다란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대로 들어가서 아픔을 꾹 참으며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하는 내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나 아파왔지만 첫 발표라 긴장해서 그런지 나중엔 통증마저 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그만 모든 긴장이 풀렸는지 통증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경 씨, 왜 그래요? 괜찮아요? 그제야 직원들이 제 상태를 알게 되었고 대표님은 손에 붙인 반창고를 보시곤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곧바로 대표님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생각보다 꽤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이미 화상 부위에 큰 물집이 몇 개 잡혀 있었습니다. 소독을 하고 화상 전용 메디폼을 붙이는데 정말 너무 큰 고통이 찾아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 생에 그런 통증은 처음이었습니다. 참기 위해 이빨로 입술을 꾹 눌렀는데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대표님이 안쓰러우셨는지 계속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유경 씨, 조금만 참아요.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참아요. 하면서요. 고맙게도 치료 내내 제 곁에 있어주신 대표님 덕분에 전 공포를 가라앉히고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제가 안정을 찾자 대표님은 그날 처음 제게 혼을 내셨습니다. 왜 이런 상처를 입었으면서 미련하게 말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냐고요. 아무리 발표가 중요하고 내가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이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대표님은 앞으로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아픈 데가 있으면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저를 따끔하게 혼내시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따뜻했기에 저는 대표님에게 더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대표님은 많은 배려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선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갖고 복귀하라고 하셨고, 완전히 제 손이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한 업무를 시키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따로 지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전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내심 잠깐이나마 대표님이 제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표님은 직원들한테 한없이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저희 회사는 한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여유롭게 가지던 점심시간도 없어진 지 오래였고, 회사 사람들이 전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5분 안에 밥을 먹은 뒤에 다시 일을 해야 할 정도였죠. 저도 다른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까지 해가며 열심히 회사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 사이 저도 이제 신입사원의 티를 벗고 회사 업무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기를 한두 달 정도 됐을까요? 드디어 바쁜 일이 끝나고 저희 회사는 다시금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대표님과 함께 직원들이 모여 밥도 먹고 프로젝트가 끝난 기념으로 회식도 하는 등 전보다 훨씬 널널한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표님이 저에게 개인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유경 씨 꼭 확인해 봐야 할 일이 있는데 이따가 점심시간에 좀 내주세요. 이전에는 우연하게 타이밍이 그래서 어쩌다 단둘이 밥을 먹었다지만 이런 식으로 대표님이 저에게 먼저 점심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달라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좋으신 대표님이어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니까 괜히 겁나더라고요. 혹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요. 그래서 괜히 긴장된 마음을 가진 상태로 점심시간이 되길 기다렸다가 대표님이 알려준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있던 대표님 얼굴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대표님은 늘 환하게 웃고 있는 상이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경직되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달까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먼저 인사부터 했죠. 대표님, 저 왔습니다. 왔어요? 얼른 앉아요. 하지만 대표님은 절 앉게 하셔놓고서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 안 하시는 대표님을 보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제 말에 대표님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어머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혹시 어머니 이름이 김주연인가요? 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력서에 가족 관계를 쓰기는 하지만 저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외할머니 이름을 적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 관계란을 빈칸으로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제 엄마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강서동에서 살았죠? 초등학교는 경덕초등학교 나왔고. 맞아요.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랑 살지 않았어요? 어, 맞는데요. 어떻게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제 대답이 끝나자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대표님의 입에서 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유경아. 대표님은 갑자기 유경아라고 제 이름만 부르면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되니 설마 싶더라고요. 제 부모님 나이대인 대표님, 주변 직원들이 봐도 친가족처럼 닮은 얼굴, 그리고 대표님의 딸과 이름이 같은 저, 그리고 어머니 이름을 물어보더니 유경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하나 퍼즐 조각 맞춰지듯 모아지면서 순간 오한이 될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간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할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휴지로 눈물을 닦더니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대표님이 보여준 사진 안에는 아주 어린 아기와 대표님이 있었죠. 사진 자체는 처음 보는 거였지만 사진 속 아이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바로 제 아기 시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대표님은 어린 시절 그렇게 원망했던 제 아빠였습니다. 대표님이 제 아빠라고요?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화가 났어요. 저는 엄마도 아빠도 없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아빠가 회사도 차리고 사람 좋은 얼굴로 잘 지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정말 억울해지면서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앞에 두고 울던 모습을 생각하면 어쩐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진실이 있을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때려던 것을 천천히 다시 의자에 붙이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질문을요. 그럼 알려주세요. 왜 나한테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혼자 크게 내버려둔 거예요? 그건 말이다, 유경아.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가 아주 어렸을 적 네 엄마가 어느 날 다른 남자를 데려와선 이혼을 요구하더라.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치겠다고. 그래서 떨어져 살기로 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바람이 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아저씨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어진 아빠의 얘기는 너무 슬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네 엄마와 이혼한 후엔 내가 널 키우려 했어. 근데 하필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능력이 없어진지라 널 맡을 자신이 없었어.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는데 네 엄만 본인이 잘 키우겠다고 나한테 손을 떼라고 했고 네 엄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널 포기했단다. 그 이후에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살 만큼 생활은 팍팍했지만 어떻게든 네가 잘 사는지 알아보러 갔었어. 근데 네가 엄마랑 사는 게 아니라 외할머니랑 살고 있고 널 키우겠다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다는 걸 알게 됐어. 그때라도 널 데려오고 싶었지만 양육권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웠단다. 이제 와서 내가 얼굴을 보여줘 봤자 네가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았고 그러던 중에 네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게 되면서 나도 네 소식을 들을 곳이 없었어.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단다. 유경아, 혼자 크느라 많이 고생했지? 많이 고생했지? 많이 힘들었지? 모든 게 아빠 탓이구나. 아빠가 널 포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빠가 너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러던 중에 아빤 재혼하고 새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제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챙겨주지 못해도 부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한다고.
늘 저를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없어 겪어야 했던 온갖 서러움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비쳤습니다. 아빠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한결같이 저를 걱정하셨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눈 녹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대표님을 아빠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밥 먹는 것도 있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만큼 아주 오랫동안요. 저는 아빠에게 제 유년 시절, 대학교 시절, 회사에 들어오기까지의 일들을 차례대로 이야기했고 아빠는 제 얘기를 들으며 대화 중간중간 눈물을 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절 보살펴주지 못했다는 걸 한없이 죄스러워하시는 아빠를 보며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땐 엄마도 아빠도 어떤 사정이 있어 제게 오지 못하는 거라고 믿곤 했어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했고 계속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절 원하지 않아 보러 오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후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를 원망하고 없는 셈 치고 외면해버리는 게 더 쉽고 더 빠른 선택이었어요. 절 방어하기 편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 제 손을 붙드는 아빠를 보니 내심 제 마음속에 얼마나 부모란 존재를 그리워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따스한 밥을 차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내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런 부모란 존재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얼마나 원하고 있었는지요. 아마 지금 아빠와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전 영영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마음이 풀린 저는 다행히 아빠와 허심탄회하게 그간 어찌 살았는지 얘기를 털어놓았고 아빠 얘기도 들으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황스럽고 놀란 나머지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영영 그러지 못했을 테니 그때 순간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제 선택에 대해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대표와 직원의 관계지만 밖에서는 아빠와 딸로서 가끔 데이트도 하고 용돈도 받곤 합니다. 아빠는 그간 제가 누리지 못한 것들을 해주고 싶으시다며 가방에 옷까지 손수 사주시면서 제게 무척 잘해주려고 하세요. 또 제가 힘이 들 때면 언제든 제 옆에 든든히 서 계셔 주시고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기대보기도 하고 여느 딸들처럼 응석을 부려보기도 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영원한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면서요. 이미 새 가정이 있는 만큼 여느 아빠와 딸처럼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산다는 건 힘들지만 아빠가 재혼하신 분 역시 저에 대해 알고 있으셨기에 제가 가끔 집에 들르면 무척 반갑게 절 맞아주시고 이제는 얼굴이 익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까지 되었네요. 내심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게 된 게 기쁩니다. 그리고 계속 아빠가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요즘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잘 배워 언젠가 제가 회사를 물려받았으면 한다고 말씀하셔요. 아직 이른 얘기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빠를 따라 열심히 더 일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빠가 생겼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적이 찾아온 만큼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으며 사는 게 복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흘러가는 작은 것들에 감사해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역시 지금의 힘든 상황 잘 이겨내시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